진짜요. 제가 보니까 정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. 아니 진짜 검찰청사에 가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. 그렇죠. 처음에는 창고에서 먹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진술조서실에서 먹었다. 하다가 오늘은 급기야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검사 휴게실에서 먹었다.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요. 어제 이제 수원지검에서 자세하게 그 이화영의 그 주장이 허위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그 반박을 하면서 그 허위임을 이제 입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늘 이화영의 변호인 김광민이 열쪽 분량의 또 반박문을 냈어요. 반박문을 냈는데 그 회유가 이루어진 곳은 세 군데다. 313호실 여기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대북송금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방입니다. 네. 그 검사 방 앞에 있는 창고 또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또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이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 이화영이 저렇게 이제 그림까지 다 그렸다는 거예요. 네. 그림까지 다 그렸다는 건데 그래 놓고는 이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.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.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놓고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.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제 이제 수원지검에서 반박문을 낼 때 교도관 뭐 38명인가 1,000원 다 전수조사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뭐 술자리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도관들이 이렇게 차단돼 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검사 사적 공간이잖아요. 검사가 개인적으로 휴게하는 그 검사 휴게실이라고 여기에는 교도관이 못 들어온다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낸 공간이 지금 이 검사 휴게실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술이 얼마나 이게 정확지도 않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계속 검찰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바꿔요.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는 이거 창고 거기는 뭐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술조서실이다. 거기에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휴게소에서 휴게실에서 이 교도관들이 없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졌다.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. 거기다가 뭐 1층에 뭐 술 반입이 가능했을 것이다. 뭐 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이 이화영에 쓰는 옥중 노트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도요. 뭘 먹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술 먹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.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꼼꼼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술 먹었다는 이야기도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거는 지금 검찰이 계속적으로 팩트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검찰이 오늘 무슨 경고를 했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제 우리가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제 검사 휴게소에서 이제는 또 교도관 또 안 통하니까 이제 교도관이 없는 데서 검사하고만 있었다.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당시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그 뭐 설주환 그 민주당 소속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이죠. 설주환 변호사하고 또 여러 명 있었잖아요. 네네, 있었죠. 그러면 이화영이 이제 그 당시에 구속 수감돼 있었는데 뭐 검사실에 그 출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인이 거기에 입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면 여기서 이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변호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아예 못 아예 봐요. 없죠.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렇게 있긴 있었지만 딴 공간에 있었고 여기에 차단돼 있었다. 그것만을 강조하지. 변호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설조차도 소설로서의 그 완성도도 그냥 한참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도 상당수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의 변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근데 복수의 지금 변호인들 둘 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걸 지금 현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인가요? 이 양반이 아마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의원인가 그럴 겁니다. 본인도 아마 이제 보니까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하면 저번에 대장동 변호사처럼
뭐 다음에 이제 공천줘서 국회의원 하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일 이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도요. 이게 진술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봅니다. 즉 진술이 처음부터 똑같은 일관성이 있으면 상당히 진실하다라고 보는데 일관성이 없이 버리면 바로 이거는 이 진술은 탄핵해 버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광민 변호사가 이 이화영 주장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만 봐도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. 전혀 없고. 그리고 이재명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 100% 사실로 보인다 했으면요. 그야말로 이게 그 이재명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그 경천 동지할 국기 문란 사건 아닙니까? 그렇죠. 아, 이런 민주화 시대에 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 가지고 뭐 했다. 그 야당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다. 이러면 그러면서 이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. 이게 이 증거 조작 사건이 1980년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처럼 당시 신군부가 그걸 조작했듯이 이번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이거를 조작했다.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. 오늘도 수원지검 앞에 가고 규탄 집회만 했는데 가고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고발 얘기는 없죠 또. 고발을 못 해요. 제가 오늘 아침 어디 MBN 나가서도 그랬는데 못할 거다. 네. 왜? 다 그 수사가 되면은 다 사실무근으로 무고죄로 오히려 거꾸로 당할 테니까 되치게 당할 테니까 고발 못할 거다. 그래서 고발을 못 해요. 아직까지도 그 민주당 패널이 옆에 뭐 장현주 변호사도 있고 그랬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요. 왜 고발 못 하는지에 대해서.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어떤 진상 규명이 되려고 그러면 본인들 법 좋아하시잖아요. 네. 하면 고발해서 증거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그럼요. 뭐 조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이거 검사 범죄니까 고발하면 어디다 해야 돼요? 네. 공수처에 공수처에 아니 공수처 니들이 좋아갖고 만든 기관 아닙니까? 네. 네. 근데 바빠서 뭐 잘 못한대요. 아. 그래서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.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게 저걸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대요.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보면 뭐 저기 김부겸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냥 끌려가기만을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만 득실득실거리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190석 뭐 이런 거라는 게 허수라는 거예요. 왜냐? 지금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많은 의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일단 대장동 변호사들도 뭐 다 이제 배치 달고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들이 이재명 대표가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. 굉장히 사람을 잘 안 믿어요. 자,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주면서 할 수 있느냐. 자,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박찬대가 아주 제일 앞장서 할 수가 있잖아요. 제일 나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30명이나 지금 갔어요. 왜냐하면 이제 여기 또 출석 체크 안 하면 또 이제 나중에 찍히니까 개딸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호하려고 하지만 근데 만약에 1심에서 6월 7일 날 이화영이 실형이 선고가 확실히 돼버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 그거예요. 2월 7일 이제 징역 15년 구형되는데 이제 이 대북송금 관련된 형량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유죄로 판단이 나오면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경우에 따른 구속영장 또 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제 당연히 저기 하겠죠. 또 뭐 불체포 특권 또 사용할 거고요. 여하튼 이게 지금 약한 골이라고 보는 거예요. 대북 불법 송금이. 그게 하나 있고 지금 그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그 백현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검찰 조서 600페이지 분량의 검찰 조서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오늘 1, 2, 3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게 나왔어요. 거기 보니까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인가 정바울 있잖아요. 네, 정바울 씨 있죠. 네, 정바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검사 때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김인섭과 자신이 사업 얘기를 하는데 김인섭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. 백현동이 200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냐? 사업지가 맞느냐? 하면서
그걸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했더니 50%는 이재명, 정진상 두 사람에게 갈 거다. 네.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미 정바울은 이 이제 김인섭을 끌어들이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의 성남시 그 행정적 도움을 받아서 이 개발을 성공시키고 개발 수익이 나면은 그 이제 시행상가의 그 지분을 김인섭에게 많이 줬잖아요. 네네. 예. 그런데 김인섭이 받는 돈의 절반이 이재명과 정진상 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시작했다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재명이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하여튼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 드리고요.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상진아재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상진아재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김상진 씨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요.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서 탄원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16일 날 이미 이 사건 피해자 윤석열은 피고인 김상진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 없으며 나아가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.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탄원서까지 윤 대통령이 제출했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그때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편이라고 우파 쪽 사람들은 인식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 상진아재가 뭐 좀 이렇게 행동파 그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집 앞에 가갖고 그냥 뭐 좀 마이크 켜놓고 뭐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 게 이제 이른바 그 위협을 가하고 그 협박을 한 게 아니냐. 그 부분과 관련된 재판이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고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야, 도주에 우려가 있다 해서 그거 하는데 김상진 그분이 그 유튜브도 하고 저 토요일마다 삼각지에서 그 집회도 주도하고 있고요. 네, 왜냐하면 삼각지에 저 좌파들이 맨날 대통령실 간다고 막 쳐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사실은 굉장히 좀 저지하고 막고 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럼요. 네. 역할을 많이 했죠.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거의 뭐 공인 비슷한 그런 정도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그 어디 뭐 도주의 위험이 있다. 참 이것도 난 도주의 위험이라는 걸 매일 유튜브하고 매일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조국이는요? 조국이는 도주리 없습니까? 아니 조국이는 도주리 없다고 징역 2년이나 이거는요 법정에서 2심에서 이미 형에 대해서 처음에 구속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2심에서 이 형이 확정이 돼서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도 구속을 안 시켰는데 도주리가 없다고 이제 방어권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상진아재는 그냥 본인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구속시켜 버리고 조국이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구속 안 시키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법원이? 정말 저는 이 법원의 잣대가 정말 이게 도대체 일관되지가 않아요.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본인 피해자가 저렇게까지 이제 지금 이 탄원서도 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시키고 조국이는 그냥 2심에서 확정된데도 풀려주고 저렇게 정당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주게 해줘버리고 뭡니까 법원이 결국은. 저는 이 법원의 이 행태를 보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회에 마지막 어떤 이 기준이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민주주의의 최고보루다 하는데 참. 아니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뭐 상진아재는 힘이 없다고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조국이는 힘 있다고 풀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?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아니 송영길이 억울해할 만해요. 그러니까요. 송영길은 뭐 대표도 아니고 한다고 지금 본인은 뭐 구속시켜버리고 이거 지금 뭐 상진아재 이런 사람도 구속시켜버리고 조국이는 풀어놔주고 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 사법부가 정말 이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뭐 참 저희 우파 입장에서 보면 상진아재 그동안 많은 역할도 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준 걸로 보이시는데
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